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윤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이 됐네요. 너무 좋고요. 봄이 너무 좋아요. 맥주 뉴스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맥주 사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맥주 사전 너무 많이 밀려서 하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번에 조금 여유롭게 제 생각도 같이 얘기해드리면서 같이 맥주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죠. 다이내믹듀오 911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 협회 얘기 좀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해드리면 저희 이번에 총회 때 나온 얘기 중에서 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또 국내 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또 천천히 얘기해 드릴 건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테마를 잡고 한 군데에서 저희가 정한 테마를 충분히 즐기다 오는 어떤 여행 상품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한 5년 정도 그 불어리 투어를 꾸준히 다녔는데 하루에 한 2군데 정도 계속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군데 가서 문화를 좀 즐기고 오는, 충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4가지 일단은 테마를 잡았는데, 첫 번째는 보리, 두 번째는 양조장, 세 번째는 홉, 네 번째는 몰트예요. 그래서 보리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정도에 이제 청보리가 막 한참 이제 만발을 할 때, 막 올라올 때서 보리를 수확도 하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극양조 쪽이랑은 저희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생극양조를 방문해서 청보리밭도 좀 걸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키우는 우리나라 보리를 갖고 몰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맥주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맥주도 마셔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6월 정도에는 문경에 있는 태평양조를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만드는 굉장히 재밌는 자연 발효 맥주들을 직접 보고, 또 저희가 고기를 사서 삼겹살 구이를 해 먹으면서 거기 있는 양조장에 있는 맥주를 좀 마셔보려고 해요. 그리고 8월 초에는 이것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홉을 직접 체험해보고 만져도 보고 홉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보면서 또 생홉 갖고서 맥주도 만들어보는 경험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10월이나 11월에는 저희가 몰트 공장을 좀 찾아가서 몰트 이야기와 또 그 몰트로 만드는 맥주들을 좀 마셔보는 어떤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에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그 맥주 세바시 같은 걸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맥주 인문학 콘서트라는 어떤 큰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 맥주 세바시죠. 그래서 맥주 인문학 강연 3개를 한 30분 정도, 3개 정도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져보려고 합니다. 유료로 하려고 하는데, 유료로 하지만 입장료 크게 비싸진 않아요.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저희가 준비하는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그건 좀 유동적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맥주 인문학 강연을 3개를 들어보면서 한 2시간 정도 맥주 이야기에 푹 빠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해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협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비어도슨트 르네상스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맥주 심사위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어도슨트를 들으시면 이런 것에 다 참여를 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비어도슨트 르네상스라든지 맥주 심사위원 이런 같은 경우는 정회원 및 어드밴스드를 수료하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돌아가니까, 비어도슨트도 기회 되실 때 꼭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맥주 장사를 하잖아요. 이 맥주 장사를 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요. 피부로 체감하고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와는 또 다른 어떤 체감인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진짜 경기가 어렵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로 느끼고 있으니 더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최근에 맥주 혹은 술로 술 장사, 술 장사라고 하죠. 예, 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 이렇게 폐업하신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는 확실히 2차 손님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들이 확실히 줄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1시까지밖에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길게 장사를 하는 매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 손님들, 그러니까 2차로 맥주 한잔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맥주 또한 많이 드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 2월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3월부터는 이런 것들이 확 풀리곤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3월에 날씨도 좀 추웠고, 그리고 좀 이런저런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느끼고 있는데, 예, 많이 힘든 요즘 같아요. 그래서 특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재료비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재료비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종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재료비에 반영되는 가격을 다 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즌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예상을 하면서 지금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뭐 맥주 장사나 음식점 장사하기는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큰돈 투자하는 건 안 좋은 것 같고, 이번에 이제 S로 들어가서 셀링 아웃부터 들어갈 거거든요. 맥주 사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제 셀링 아웃, 매각하는 거죠. 크래프트 맥주 운동이 전 세계에 걸쳐 일어나면서 그저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만 하던 사람들조차도 보잘것없으나 잘 되기를 바랬던 신생 브루어리가 어느 시점에서는 실제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신생 브루어리들은 능숙한 마케팅을 전개하며 다른 지역에 펍을 열기도 하고 슈퍼마켓을 통해 맥주를 공급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업의 일부나 전체를 우리가 모두 싫어할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맥주 회사들 중 한 곳에 매각하기도 한다. 이게 핵심이죠, 결국은. 이것은 순수한 피터팬이 자본주의적인 손해사정인으로 취급하는 걸 보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이제 비유는 우리랑 좀 다르긴 해요. 피터팬이 순수한 피터팬이 자본주의 손해사정인으로 취업하는 것. 그죠? 이런 일은 점잖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고 화나게 한다. 하지만 그게 진짜 나쁜 걸까? 이 사람의 이제 생각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매각은 크래프트 맥주회사에게 그들의 맥주를 더 많은 고객에게 퍼뜨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이고, 크래프트 맥주에 관해서 줄곧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받는 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순수하게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20년 이상 당화좁혀서 부지하게 고생한 브루어들이 뜻밖의 횡재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뭐 정답이 없고 또 선악의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건 그거죠. 크래프트 맥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래프트 맥주가 이제 매각이 됐었을 때, 특히 대형 브루어리에 매각이 되었을 때 그 향미가 변한다거나 그 자유로움, 그 다채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사가 안 된다고 그 브랜드가 폐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앵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라지게 됐고요. 구스 아일랜드 같은 맥주들도 볼까요? 예전에 매각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다채롭고 자유로운 맥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에이비빈바에 매각이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크래프트 맥주가 아니지만, 그래서 맥주 종류가 굉장히 한정되고 뭐 배럴레이즈드 정도 맥주를 제외하고는 그 뭔가 자유롭고 활발했던 크래프트가 가득 담긴 맥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뭐 다른 브랜드들도 솔직히 되게 많아요. 오히려 독피쉬 헤드 같은 맥주들이 그래도 보스턴 비어 컴퍼니 쪽에 매각이 되면서 그 힘을 잃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크래프트 맥주 회사가 다른 크래프트 맥주를 인수하는 경우 많지는 않은데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대형 맥주 회사들, 대기업 맥주 회사들이 작은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비가 현대몰트 인수하면서 현대몰트 맥주는 어떻게 됐죠? 솔직히
뭐 브랜드만 남았지 그 안에 있었던 옛날 핸드몰트가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실험 정신들 이런 것들 다 사라졌죠. 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크래프트 맥주 회사였지만 이제 일반 면허로 넘어가고 편의점 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어떤 자유로운 영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비즈니스에서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의 타겟이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뭐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하고자 하면 대형 맥주 회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N 브랜드를 만들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현대자동차처럼 정말 대중 브랜드인 자동차 브랜드가 지금 이제 뭐 아이오닉 N 뭐 이런 거 5N 아무튼 N 브랜드 고성능 모터스포츠에서 유래한 어떤 고성능 혹은 그런 브랜드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거 크게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N 브랜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의 전체적인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와, 너네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 대박이다. 너네 이런 기술력도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N 브랜드에서 접합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고급화 시장도 키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크래프트 맥주가 그런 식으로 대형 맥주 회사에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비가 뭐 A라는 굉장히 유명한 크래프트 맥주를 인수를 했고 거기서 굉장히 다채롭고 다른 크래프트 맥주에서도 흉내내는 어떤 굉장히 막 실험적인 맥주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오비가 그런 것들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유지시킴으로써 야 오비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이런 크래프트 쪽에서도 훌륭한 실험적인 맥주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로운 맥주들도 만들 수 있구나가 자체가 전체 오비 브랜드의 가치를 높인다고 하면 괜찮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좋겠죠. 근데 그게 맥주 쪽에서는 굉장히 힘들다. 왜냐하면 맥주라는 사업 자체가 마진이 굉장히 적은, 특히 대중 브랜드 쪽에 마진이 굉장히 적은 사업이고 그 다음에 시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하기는 게 힘들죠. 그러나 혹은 누군가 오비 쪽의 사장이 누군가 이쪽에 미쳐가지고 저거 살려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맥주들을 계속 브랜드로 남기면서 5년, 10년 이렇게 유지를 해가면 분명히 그거는 오비 맥주 쪽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비처럼 계속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감내하기가 힘든 조금 그걸 손해봤다고 바로 모가지가 날아가고 뭐 이런 어떤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가 힘들죠. 현대자동차의 M 브랜드 같은 경우도 그 M 브랜드 상무가 거의 자동차 광이에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뭐 회장이 그런 것들 용인해주고 하고 싶은 게 해줘. 왜냐면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이 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맥주 쪽에서는 힘들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처럼 뭐 그렇죠. 그렇게 매각되는 게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브랜드들이 변질된다거나 사라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과연 맞나? 물론 개인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제주맥주처럼 뭐 제주맥주라는 브랜드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 브랜드는. 근데 그 브랜드를 만들었던 대표는 주식을 매각을 하면서 어쨌든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너 고생했어라고 한 일종의 보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제주맥주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배신감을 주는 거죠. 브랜드의 배신이죠. 브랜드의 배신은 결국은 망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또 한편 또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 회계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만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서버 얘기네요. 서버 얘기. 무엇이 훌륭한 바를 만드는가? 전 세계 최고의 맥주 회사에서 온 신선한 생맥주 라인을 40개 정도 갖췄다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홈메이드처럼 느껴지는 음식들도 감동을 주고요. 음식도 감동을 준다. 그런데 실제로 당신을 바에 오게 만드는 것은 바 뒤편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 지식이다. 이거 맞죠? 만약에 당신이 저 맥주는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맥주를 서빙하는 직원이 저는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는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맥주를 구매하기 전 시음을 하는 것은 좋은 바를 위한 굉장히 훌륭한 매너라고 할 수 있다. 다행히 멋진 독립펍, 바 템룸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시스로이나 독일의 데멘스 비어 소믈리에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맥주 교육 프로그램들은 서버들에게 맥주 스타일, 캐릭터, 완벽한 맥주 한 잔을 서빙하는 기술과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맥주를 최종적인 엔드유저한테 서빙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맥주는 최종 그 맥주를 보관하고 서빙하는 사람의 관심과 스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맛을 갖습니다. 이것은 드래프트 맥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병맥주나 캔맥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얼마나 보관을 해서 나갈 때는 어떻게 서빙을 해야 되는지, 잔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잔의 세척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뒤에 맥주에 드래프트 맥주라고 하면, 생맥주라고 하면 탄산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나갔을 때 온도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맥주에서 탄산감과 온도는 맥주 전체의 향미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맥주펍의 관리자 혹은 서버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맥주 펍이 망할 수도 있고 존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소비자들이 모르는 것 같죠? 놀랍게도 맥주를 마시는 사람은 다 압니다. 맥주를 모르는 소비자도 그 맥주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은 피부로 바로바로 느껴요. 그러니 어떤 그 맥주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해, 이거 좀 안 좋아, 이거는 되게 훌륭해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체크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맥주 스타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 맥주 스타일에 따라서 보관을 어떻게 하고 탄산감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그 맥주를 파는 그 펍이나 바의 가치를 결정해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펍이 그냥 라거만 팔고 있어. 카스 하이트 같은 어드성트 라거부터 하이네켄 같은 어떤 유러피안 필스너 혹은 기네스 정도의 맥주를 내가 서빙을 하고 있다. 기네스는 좀 서빙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맥주들은 대중 맥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맥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와도 서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잔 상태만 잘 관리를 하면 탄산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일정에 맞춰줄 수 있는 장비들이 이미 다 개발이 됐어요. 그런 대형 맥주들 같은 경우는 카스나 하이트는 꼭 그렇진 않더라도 그래도 그 맥주들은 어드정트 라거기 때문에 그렇게 맥주 상태가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온도만 잘 조절해주면 그냥 낮은 온도로 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문적인 맥주 펍이야. 그러면은 하이네켄도 있을 것이고 기네스도 있을 것이고 벨기에 맥주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바이스비어도 있을 것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맥주들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 사워비어도 있을 것이고 크래프트 맥주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맥주들을 다양하게 있었을 때 그 맥주를 스타일마다 다르게 보관을 하고 냉장고가 좀 여유가 있다면 냉장고도 온도를 좀 다르게 보관할 수도 있고 드래프트처럼 탄산을 좀 다르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맥주들 같은 경우는 들어왔었을 때 이 맥주는 조금 더 숙성시켰다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린다거나 했었을 때 그 맥주가 들어왔었을 때 그 맥주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처음에 테이스팅 했었을 때 이거는 조금 더 숙성시켜야 돼, 이건 빨리 마셔야 돼, 혹은 따로 유통기한을 보지 않더라도 마시자마자 이거는 지금 빨리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야 돼, 이런 어떤 판단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판단 기준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탭이 많은 바에 30개, 40개 있는 바들 있잖아요. 펍들. 이런 펍들이 예전에 되게 많았는데 지금 사라진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맥주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서 가죠. 그런데 그 다양한 맥주 종류들을 제대로 서빙하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금방 알아보고 거기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냥 맥주가 한 6개, 7개만 있어도 정말 제대로 서빙하고 제대로 맛있는데 가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맥주
펍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 펍들은 그 맥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맥주 테이스팅 수업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맥주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와인 같은 거를 다루거나 위스키 같은 것들을 다루는 어떤 그런 바에 갔었을 때도 바로 알 수 있죠. 와인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딱 가서 와인을 주문했을 때 바로 알아봅니다. 이 와인을 다루는 사람이 전문가인지 전문가가 아닌지를 소비자들이 대번 알아봐요. 특히 와인 같은 게 더 심하죠. 위스키요? 뭐 하이볼 이런 데 파는 거 말고 진짜 위스키 바를 가는 손님들은 그 위스키를 다루는 것, 그다음 위스키에 대해 물어봤었을 때 그 위스키에 대해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는 서버들의 보고서는 바로 이 매장이 위스키 전문 매장인지 어느 정도 바로 알아봅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예요. 맥주도 여러 맥주들을 다루는 이 곳에서 이 맥주의 어떤 퀄리티 혹은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여러 가지 답변들에 그 맥주 펍이 제대로 된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바로 알 수 있죠. 제가 맥주를 직접 서빙하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요. 왜 사장이 직접 맥주를 서빙하느냐. 뭐 다르게도 서빙도 합니다. 뒤에서 가만히 있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만든 맥주 혹은 제가 셀렉한 맥주들을 좀 서빙하면서 바로바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빙했었을 때 만져지는 온도에서 느껴지는 체감들, 그러니까 감각들이죠. 감각들도 체크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뭔가 물어봤었을 때 그 맥주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해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제가 무조건 서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어떤 맥주 추천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저는 대답을 별로 안 합니다. 추천해주세요 했었을 때는 맥주는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보시고 선택하세요 이렇게만 딱 얘기를 하죠. 그리고 대신에 메뉴에 그 맥주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놓죠. 자기가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맥주를 선택을 해야지 그게 또 거기에도 후회가 없고 또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맥주 어떤 맥주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했었을 때는 제가 가서 설명을 또 길게 해드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손님과 서버와 맥주 간의 어떤 그 신뢰성들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서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지금 서빙 그 셀렉한 맥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 그러니까 굉장히 스코프이 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맥주를 저희는 생맥주만 파니까 생맥주가 있는 워크인 자체가 뭐 온도나 탄산을 굉장히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 정도만 제외를 하고 너무 높은 도스의 온도라든지 너무 높은 도스의 맥주라든지 너무 낮은 도스의 맥주는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이제 보관과 그다음에 서빙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뭐 임페리얼 스타우트 10도까지 있는데 이제 10도 정도까지만 제가 취급을 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4에서 한 7도 사이의 맥주들만 제가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뭐 다양한 맥주를 안 갖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생맥주를 서빙했었을 때 키핑하는 그리고 서빙하는 장비가 동일하기 때문에 너무 알코올 도수가 다양하거나 향미적으로 너무 다양한 맥주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제대로 전달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스타일은 모두 다릅니다. 스타일은 모두 다르지만 보관 온도와 서빙 탄산의 정도가 비슷하게 그래도 되는 맥주들만 제가 셀렉을 해서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제 개인적인 어떤 펍을 운영한다고 하고 뭐 맥주 탭은 한 10개, 종류는 뭐 한 30개 정도 맥주를 제가 한다고 하면은 좀 다른 시스템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다른 이 맥주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 같아요. 냉장고도 좀 다르게, 온도도 다르게 세팅해 놓고 탄산도 조금 다르게 세팅해 놓고 하면서 서빙할 때도 이제 지금도 전용 잔으로 하고 있지만 좀 잔도 조금 더 다르게 맞춰놔서 한 잔을 먹더라도 그 맥주의 본질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나이가 훨씬 많이 들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뭔가 운영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서빙 템퍼러처, 서빙 온도죠. 역시 계속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서빙 온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맥주는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맥주를 양조해 본 사람들도 뭐 충분히 아는 건데 맥주가 다 만들어지자마자 마시는 향미와 여러 느낌과 낮은 온도에서 좀 숙성됐을 때에 나오는 향미가 같은 맥주도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맥주 향미가 좀 달라지는 걸 수도 있고 인간의 감각이 온도에 따라서 같은 맥주를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서빙 온도는 거의 맥주 쪽에서는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빨리 읽어보죠. 서빙 온도는 맥주를 즐길 때 종종 무시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다. 누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미, 향, 마우스필, 바디감, 탄산감, 균형감 이런 것들이 양도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난관을 극복했다 할지라도 맥주를 적합한 온도로 서빙하지 않으면 그 맥주에 대한 경험을 완전히 망칠 수 있다.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에요. 맥주가 완벽하게 만들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맥주에 적합한 온도로 서빙하지 않으면 그 맥주의 본질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맥주를 집에서 마실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마찬가지로 많은 바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곤 한다. 그쵸? 집이든 바든 라거를 서빙할 때와 똑같이 아주 차가운 온도로 모든 스타일의 맥주를 서빙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 향밀주는 비활성 상태로 있기 때문에 퍼져나가지 못하며 혀는 맥주의 풍미와 맛의 멋진 뉘앙스를 느끼지 못한다. 너무 낮은 온도로 되면 그렇게 되죠. 이상적인 서빙 온도는 3에서 13도 정도로 범위가 넓다. 3에서 13도면은 굉장히 입에서 느껴지는 온도차가 많이 나는 경우입니다. 3도 정도는 입안이 얼 것 같은 차가움이고요. 7도 정도면은 굉장히 차가운 거고요. 10도 정도면 차가워 정도입니다. 13도라고 해서 13도면 조금 그래도 약간 살짝의 온기가 느껴지는 정도긴 하네요. 하지만 13도도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러나 입으로 들어왔을 때는 몸에 체온이 있기 때문에 나중엔 조금 적응이 되긴 하죠. 따라서 적어도 비슷한 온도로 맥주를 서빙하려는 노력은 해볼만 하다. 그쵸? 3에서 13도 정도면은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한 4에서 한 7도 정도면은 한 5도에서 섭씨 5도에서 6도 정도로 서빙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통적으로 특정 스타일은 특정 온도에 서빙하라는 시침이 있긴 하나 대부분 경우 두 가지 법칙을 따르면 된다. 첫째, 낮은 온도에서 발효된 맥주는 낮은 온도로 서빙이 돼야 한다. 뭐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는 낮은 온도로 서빙된다. 해야 된다. 그다음에 향미가 적은 맥주는 낮은 온도로 서빙해야 된다. 그러니까 낮은 거는 낮은 온도로 서빙이 돼야 돼요. 전체적으로 맥주의 향미나 알코올 도수나 이런 것들이 낮으면 낮은 온도로 서빙하는 게 원칙이고, 둘째, 맥주 색이 어두울수록 서빙 온도는 높아진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맥주 색이 어두운 맥주들, 특히 스타우트 경우에서는 조금 높게 서빙을 해도 괜찮습니다. 캔과 병의 권장 서빙 온도를 표시하고 있지만 조금 넓게 보면 유럽의 라거와 필스너는 3에서 7도, 알코올 도수가 낮은 스페셜티 에일은 4에서 10도, 다크 에일은 7에서 13도, 리얼 에일은 10에서 13도 정도 서빙돼야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라거 종류들, 필스너 종류들 같은 경우는 한 7도까지, 맥시멈 7도, 섭씨 7도까지 해주면 좋고요. 7도도 굉장히 차가운 느낌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그리고 이제 뭐 IPA나 이런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7도 이 정도까지도 뭐 그 정도 상관없습니다. 섭씨 한 7도 정도에서 서빙해줘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도수가 한 10도가 넘어가는 것들은 그래도 섭씨 10도 이상 해서 서빙하는 게 좋고, 알코올 도수가 뭐 15도, 뭐 18도 이렇게 되는 맥주들 같은 경우는 한 15도 정도, 섭씨 15도 정도에서 서빙해줘서 약간 그래도 온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바디감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쓰는 게 좋고요. 리얼에일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낮거든요. 리얼에일은 알코올 도수가 뭐 4도, 뭐 3도 이런데 얘네들은 전통적으로 조금 높은 온도에서 조금 마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약간 이질감을 줄 수 있는 온도기도 하죠. 리얼에일은 한 10에서 13도 정도로 마시는데 이런 것들이 그 맥주의 향미를 더 높여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리얼에일 자체가 향미가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느낌들, 약간 물처럼 먹는 느낌들을 할 때는 이렇게 10에서 13도 정도는 맞는 것 같고요. 다크에일 같은 경우도 한 7도 정도 서빙해 주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약간 알코올 도수가 있는 알코올 도수가 뭐 6도 이상의 다크에일 같은 경우는 한 10도 정도 해줘도 괜찮습니다. 10도도 굉장히 낮은 온도예요. 실질적으로 드시기에는. 그래서 이 서빙 온도를 잘 지켜주는 것,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푸어링 했을 때 온도가 서빙 온도가 아닙니다. 푸어링 했을 때
푸어링 한 다음에 고객까지 가는 그 동선이나 과정이 길면 온도가 1, 2도씩도 올라가요. 그래서 서빙 하자마자 빨리빨리 고객들한테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생각보다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오늘 맥주 사전 크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3개밖에 얘기 못했네요. 하나하나 하면서 제 의견 덧붙이니까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S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시간이 다 지났네요. 앞에 한 30분은 저희 협회 얘기를 했고 나머지 30분 맥주 사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요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